독일 명품차의 상징 포르쉐가 한 분기 만에 10억 달러를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이에요. 2022년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15%를 넘기며 유럽 최고 시총을 자랑하던 회사가 지금은 0.2%로 추락했거든요. 주가는 연일 폭락해서 독일 대형주 지수에서 쫓겨났고 10년간 전성기를 이끌던 CEO도 결국 물러났습니다. 도대체 완벽했던 브랜드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포르쉐 몰락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포르쉐가 왜 특별한 브랜드였는지부터 이해해야 하는데, 이 회사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전쟁 이후 독일은 물자 부족과 경제 제약 속에서 가벼우면서도 효율적인 자동차를 만들어야 했고, 포르쉐는 바로 그 철학에서 태어났습니다. 작은 엔진으로도 강력한 성능을 뽐내는 기술력이 포르쉐의 정체성이었고, 유럽 엘리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명성을 쌓아갔어요. 그리고 1960년대에 포르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911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아는 포르쉐의 이미지가 완성됐죠. 60년이 넘게 같은 라인업을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스포츠카라는 평가를 받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하지만 포르쉐가 늘 승승장구했던 건 아니고, 실제로 이 회사는 부침이 많았는데 1980년대에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만든 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비효율 덩어리가 됐고,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면서 회사 자체가 위태로워졌거든요. 그래서 1992년에 새로 부임한 CEO가 칼을 빼들었는데, 과감한 구조 조정과 함께 도요타식 린 경영을 도입했어요. 911보다 저렴한 엔트리 모델 박스터를 출시하고 서로 다른 모델이 부품을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했죠. 이 전략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포르쉐는 고비용 구조를 벗어났고 대당 순이익 세계 1위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포르쉐의 수입 구조가 스포츠카에 너무 의존한다는 거였어요. 스포츠카 시장은 아무리 잘 나가도 규모의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운 수익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2000년대에 포르쉐는 파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바로 SUV 카이엔의 출시였어요. 당시 포르쉐 팬들은 이건 포르쉐가 아니다라면서 반발했지만, 카이엔은 출시되자마자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박을 쳤습니다. 엄청난 현금 인쇄기가 된 거죠. 이렇게 포르쉐는 위기가 올 때마다 스스로를 혁신하면서 살아남아 왔거든요. 2010년대 들어서 포르쉐는 폭스바겐 그룹 산하로 들어가면서 영향력이 더욱 커졌는데, 이게 양날의 검이 됩니다. 좋은 점은 그룹사 연구개발을 공유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주요 부품과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효율성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폭스바겐이 80년대부터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었기 때문에 포르쉐도 쉽게 중국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특이한 건 포르쉐는 중국에 생산 공장을 짓지 않았다는 점인데, 프리미엄 이미지를 위해 메이드 인 저머니를 고집했습니다. 2021년에는 포르쉐가 판매한 30만 대 중에서 9만 5천 대 중국에서 팔렸을 정도로 이 전략이 잘 먹혔어요.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포르쉐는 2022년에 상장까지 성공하면서 한때 유럽 최고 시총의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중국 의존도가 포르쉐의 큰 약점이 돼버렸는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꼬이기 시작하거든요. 폭스바겐과의 부품 공유 덕분에 높은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맞지만, 이걸 토대로 중국 업체들이 급성장해버린 겁니다. 폭스바겐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확대할 때 중국 업체들에게 제조 기준과 노하우를 전수했는데, 그 덕분에 중국 업체들의 역량이 급상승했어요. 애플이 중국 공급망에 기술을 전수하면서 중국 스마트폰 제조 실력이 미친 듯이 올라갔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죠. 벤츠나 BMW 같은 다른 독일차 브랜드들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독일차 부품을 만들고 그 부품으로 중국차를 만들다 보니까 외형만 놓고 보면 중국차나 독일차나 큰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물론 핵심 부품에서는 독일 기업들이 10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따라올 수 없었지만, 문제는 전기차였습니다. 전기차에서는 내연기관의 노하우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전기차의 시대가 오면서 자동차의 경쟁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제로백이 몇 초냐, 코너링이 어떠냐가 핵심이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인포테인먼트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자율주행 경험이거든요. 여기서 포르쉐의 약점이 드러나는데,
포르쉐 구매자의 연령층을 한번 보면 이해가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독일과 미국의 포르쉐 구매자는 평균 50대였는데 반면 중국은 평균 36세였거든요. 거기다가 중국 구매자 중 여성 비율이 무려 47%나 됐는데 이건 고객층 특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에요. 중국의 포르쉐 고객은 젊고 디지털에 익숙해서 자율주행이나 음성인식 스마트폰 연동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포르쉐가 자랑하는 제로백이나 코너링 같은 하드웨어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 분야에서 포르쉐가 중국 기업보다 뒤처져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는데 폭스바겐 그룹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지연되면서 포르쉐의 신차 출시 일정까지 줄줄이 밀려버린 겁니다. 포르쉐의 전략 모델이던 마칸 전기차 버전 출시가 1년 이상이나 지연됐고 반면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속도전을 통해 신차 개발 기간을 확 줄여버렸거든요. 이게 포르쉐와 비교되면서 대응력이 더 뒤처져 보이게 만들었어요. 샤오미나 지커 니오 같은 중국 브랜드들은 더 좋은 성능과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면서 차값은 포르쉐 타이칸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이제 포르쉐라는 브랜드만으로는 비싼 가격이 정당화되지 않는 상황이 됐고 중국 시장에서 급격한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또 따로 있었는데 바로 포르쉐의 글로벌 전략에서 발생한 모순이에요. 코로나 이후 고급차 시장은 완전히 판매자 우위 시장이었거든요.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공급이 못 따라갔습니다. 테슬라 같은 브랜드들은 계약해도 인도까지 1년에서 2년이 걸렸고 중고 차값이 신차를 넘어서는 현상까지 벌어졌어요. 이때 포르쉐는 희소성 프리미엄을 강화해서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만 사세요라는 전략을 밀어붙인 겁니다. 일부에서는 포르쉐가 점점 페라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가격을 올리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페라리의 전략이 포르쉐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죠. 페라리는 연간 14,000대만 팔면서 공급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희소성을 브랜드의 핵심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르쉐는 연간 31만 대를 팔아요. 페라리보다 20배 이상 많이 파는 브랜드가 희소성 전략을 따라한다는 건 맞지 않는 거죠. 포르쉐는 전체 판매량의 30%가 중국에서 나올 정도로 대중적이었던 반면 페라리는 중국, 홍콩, 대만 합쳐서 10% 미만이었거든요. 포르쉐가 중국에서 잘 팔렸던 건 신흥 부유층 타겟이었기 때문인데 이건 슈퍼 럭셔리카보다는 대중적인 고성능 스포츠카에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르쉐는 페라리처럼 비싸게 팔면서도 판매량은 대중적인 수준을 지향했다는 건데 이건 완전히 모순이죠. 이 모순은 미국 시장에서 폭발했는데 포르쉐의 미국 주요 딜러 중 하나가 미국 법인을 상대로 3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르쉐가 딜러들에게 전용 쇼룸을 만들라고 요구했는데 딜러가 거부하니까 차량 인도를 제한하고 물량까지 줄여버렸대요. 전용 쇼룸을 통해 페라리화를 밀어붙이던 포르쉐와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딜러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터져버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악재가 있었는데 바로 전기차 판매 부진이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점이에요. 포르쉐는 전기차 개발에 엄청난 돈을 들였지만 판매된 포르쉐 중에서 전기차는 겨우 12.7%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급격하게 틀어버렸는데 새로운 전기 SUV 출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다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유럽의 자동차 규제 강화로 판매 공백까지 생기면서 포르쉐의 본진인 독일 시장 매출이 17%나 역성장했어요. 결국 이런 모든 요인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3분기 11억 달러 손실이라는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진 거죠. 이 상황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현대기아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거든요.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셔닝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지만 포르쉐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또 전기차 전환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중요한데 너무 빨리 가면 기존 고객을 잃고 너무 느리면 뒤처지는 딜레마가 있거든요. 포르쉐의 사례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시장 환경 변화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르쉐는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대를 모으는 인물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새로 부임한 CEO 마이클 라이토스인데 포르쉐에서 CEO 비서로 시작해서 페라리 CTO와 맥라렌 CEO를 거친 인물이에요. 포르쉐를 잘 알면서도 외부 관점까지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내부에서도 그의 복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의 희망 요소는 미국 시장인데 중국 판매는 확 줄었지만 미국 판매량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이슈가 있음에도 미국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포르쉐에게는 좋은 신호예요. 물론 위기 상황에 등장한 CEO들이 매번 성공한 건 아니고 라이터스 역시 성과 없이 물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르쉐는 과거에도 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뒤집는 혁신을 만들어낸 적이 있거든요. 80년대 위기 때 린 경영을 도입했고 스포츠카 의존도가 문제였을 때는 SUV 카이엔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다시 반전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포르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독일 명품차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